결혼하고 잘 살다가 날벼락처럼 하루아침에 나타난 시아버지 때문에 이혼한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다행히 전 남편 사이에서 아이는 없어요. 그래서 이혼하는 데는 큰 어려움 같은 건 없었는데요. 그래도 세상에 기분 좋아 이혼하는 일은 없으니까 이혼하면서 기분은 좋지 않았죠. 아니 살다 이렇게 뒤통수를 맞을 수 있을까? 지금 생각하면 전 남편이야 그 시부모라는 인간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데 세상에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짓말이라는 게 있잖아요. 특히 저는 사람 가지고 치는 거짓말을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저에게 엄청난 거짓말을 했어요. 무슨 거짓말을 했길래 그러냐고 생각하실 텐데 아마 들으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연애할 때도 그렇고 결혼 후에도 그 사람들은 저한테는 시아버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산 사람을 저한테 죽었다고 거짓말을 한 건데 갑자기 시아버지라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받았던 충격이란 귀신이 살아 돌아온 그 충격과 똑같았어요. 그렇잖아요. 죽었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재혼을 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시아버지라니. 저는 온몸에 소름이 끼칠 정도였죠. 그리고 그 이후에 제 결혼 생활은 매일매일이 짜증나고 스트레스 투성이었는데요. 그래서 더 저를 속인 남편과 시어머니가 미웠어요. 당연하죠. 자기들도 아버지이자 남편을 저한테 오픈하면 제가 결혼하지 않겠다고 할까봐 저를 속인 걸 텐데 그게 뭐 영원히 속일 수 있는 건가요? 언제고 밝혀질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꼴을 보면 결혼만 하면 그때 가서 밝혀져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았는데 그래서 더 속아서 결혼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홀 시어머니만 감당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았죠. 그전에는 저 나름대로 좋은 아내 딸 같은 며느리가 되고자 노력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세게 뒤통수를 맞으니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건가 현타가 심하게 오더군요. 아니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을 죽었다고 할 수가 있냐고요. 물론 그들의 말로는 차라리 없는 편이 나은 인간이라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산 사람을 죽었다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게다가 거짓말은 그게 끝이 아니었는데 그럼 그동안 시아버지는 어디에 있었냐고 물으니 그게 정말로 그때는 이혼할 마음으로 별거 중이었다. 내가 설마 헤어질 생각도 없으면서 너한테 그런 무서운 거짓말을 했겠니? 나는 정말 그 인간이랑 이혼하려고 했어. 라며 시어머니가 안절부절하셨는데 남편의 말에 의하면 시아버님이 지방으로 내려가 계셨다고 하더군요. 원래 하시던 일도 건설 현장 다니며 노동 일을 하셨는데 마침 지방에 일도 있고 겸사겸사 내려가셨대요. 그리고 자기도 엄마한테 이혼할 거니 그냥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라는 소리를 들었다며 저에게 거짓말을 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어요. 솔직히 아버님을 보니 공감을 아주 못할 건 아니었어요. 저 역시도 시아버님이 나타나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릴 때마다 당황스럽고 화도 났는데 그런 시아버지랑 오래 함께 산 시어머니라면 그러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혼은 하지 않으셨고 시아버님은 다시 시댁에 들어가셨는데 그 뒤로 계속해선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았죠. 아니 어떻게 자식 새끼 장가를 가는데 나한테 말은 안 할 수가 있냐고. 나는 며느리 구경도 못했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가장을 뭘로 보고 말이야. 네가 그러니까 며느리 제도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내가 하늘 같은 시아버지인데 제가 나한테 하는 것 좀 봐. 저런 말들을 추측해보면 시아버지는 자기가 이혼 전 별거를 했다는 자각조차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 솔직히 뭐가 맞는 소리인 건지 모르겠었는데 툭 까놓고 말씀드리면 저 말도 거짓말이었더라고요. 그러니 저를 속인 게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결혼하고 2년 동안 저는 정말로 시아버지가 안 계시는 줄 알고 홀 시어머니와 나름 잘 지냈어요. 여느 평범한 맞벌이 부부라 주중에는 열심히 일하고 저녁 시간에는 남편과 오붓한 데이트를 했다면 주말엔 홀로 계신 시어머니가 생각나 외식을 하던 근교에 나가 나들이를 하던 하며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까진 아무런 문제도 없었죠. 시어머니가 저를 엄청 예뻐하셨거든요. 그리고 저를 좋아해 주시는 시어머니를 보며 더는 더욱 잘해드리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남편이 저한테 고마운 마음이 컸어요.
게다가 결혼 자체가 저희 친정에서 많은 걸 해주신 터라 남편은 늘 처갓집에 잘하라는 사위였는데 제가 외동딸이었거든요. 그에 반면 남편은 먼저 시집간 누나가 있었는데 저는 신우를 상견례 때도 보지 못했고 결혼식에서 딱 한 번 봤어요. 사는 곳도 멀었고 집에는 그닥 정이 없어 보였는데 그래서인지 남편이든 시어머니든 신우 얘기는 잘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결혼하고 2년이 넘어갈 때 시아버님이 나타나셨는데 볼 때마다 놀랄 노자였어요. 딱히 이렇다 할 능력도 없으면서 집안 분위기만 험악하게 만드시는 가부장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셨거든요. 노동일을 주로 하신다는 시아버님은 집에 돌아오신 후 전혀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경제활동은 시어머님이 하셨는데 식당에 가서 서빙도 하시고 집에서 다양한 종류의 부업도 하시고 그렇게 벌어서 생활을 하셨죠. 그러니 남편이 결혼 전부터 매월 50만 원씩 생활비 보조를 했다고 했는데요. 결혼하고 저도 있으니 매달 80만 원씩 생활비를 조달해 드렸어요. 그런데 시아버님까지 나타났으니 술값이다 담배값이다 들어가는 돈이 많으시다고 하셨는데요. 속은 것도 기가 찬데 그런 시아버지 때문에 생활비까지 더 드려야 하다니 내키지 않더군요. 그래서 남편한테 나는 그런 돈 못 드린다고 당신 월급으로 충당해 드리라고 했어요. 뭐? 나더러 돈을 더 드리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내가 왜 죽은 줄 알았던 자기 아버지 술값이랑 담배값을 줘야 해? 왜 말을 그렇게 해? 그냥 생활비가 부족하시니까 더 해드리는 거지. 그 생활비가 왜 부족하신데? 그게 다 자기 아버지 때문인 거잖아. 나는 아직도 자기랑 어머님이 나 속인 것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자기가 억울한 내 마음을 알아? 그건 미안해. 내가 몇 번이고 미안하다고 했잖아. 근데 말했듯이 나는 정말로 엄마가 이혼할 생각이신 줄 알았어. 그리고 속으로 죽어서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다니까? 그래도 그게 같아? 그럼 나한테 처음부터 말을 했어야지. 그건 사실대로 말하면 자기가 나 버릴 것 같았단 말이야. 엄마도 그럴 것 같다고. 그냥 없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자고 해서. 몰라. 암튼 결과적으로 돌아가시지도 않았고 이혼도 안 하셨잖아. 나는 없는 줄 알았던 시아버지 때문에 피해만 보는 거고.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이지만 자기 아버지 왜 그래? 저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인지 시아버지와 계속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사실 그런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는데 제가 파혼을 한번 했었거든요. 이혼한 것도 아니고 파혼인데 저는 숨기고 싶지 않아 남편과 연애를 시작할 무렵부터 그 사실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괜찮다고 그게 무슨 흠이나 되냐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시어머니 입장은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걸 자기 엄마한테 얘기를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도 이미 제 파혼 사실을 아시고 계셨는데 시어머니 역시 그 부분을 문제 삼지 않으셨어요. 그땐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저희 친정 부모님도 마찬가지셨는데 제가 파혼을 하면서 받은 상처가 좀 있었거든요. 솔직히 저는 결혼은 어느 정도 수준이 맞아야 행복하고 안정적이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20대 후반 당시 만났던 남자와 조건을 맞춰 결혼을 진행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저나 그 남자나 모든 것이 비슷했어요. 그런데 그건 제 생각일 뿐 그 남자는 아닌가 보더라고요. 대학도 비슷한 수준의 대학이었고 하는 일도 집안 형편도 엇비슷했는데 그 남자는 자기나 자기 집안이 저와 저희 집안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듯 했어요. 그러니 결혼 준비하면서 계속 감정적으로 부딪혔는데 확실히 연애와 결혼은 다른 게 맞더라고요. 이제 가족이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사소한 것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는데 그러면서 그 남자는 자꾸 저에게 상처만 줬어요. 연애할 때는 몰랐는데 인간이 정말 남을 배려할 줄 모르지만 지만 아는 이기적인 놈이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내가 다른 조건들은 다 맞춰봤지만 저 사람의 진짜 인간성과 사람 됨됨이는 잘 보지 못했다는 걸요. 연애할 때는 서로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다 알지 못하니까 제멋대로 우리는 잘 맞는다고 착각했었는데 그걸 깨달은 순간 결혼은 도저히 못할 것 같아 식장 다 잡아놓고 제가 먼저 파혼 얘기를 꺼냈죠.
그리고 친정 부모님에게도 이런 제 속마음을 모두 이야기했고 저희 부모님은 제 생각을 존중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금전적인 피해도 기꺼이 감내해 주셨어요. 네 인생인데 그깟 돈이 대수야? 엄마 아빠는 네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이렇게 말하며 저한테 죄책감 같은 건 느끼지 않아도 된다고 해주셨죠. 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그러나요? 저는 부모님에게 너무 죄송했어요. 그래서 결혼 자금으로 쓰려고 했던 돈도 부모님에게 드렸는데 안 받겠다고 극구 사양하시던 걸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해. 이 돈 안 받으면 내가 내내 불편하고 미안하다니까? 이렇게 말하고 겨우 드렸는데 그런 일이 있었기에 남편과 연애를 시작하는 것도 많이 힘들었어요. 저는 앞으로 연애나 결혼 같은 건 생각도 하지 말자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러기엔 제 나이가 어렸고 이후에 만난 남편은 다른 건 솔직히 모르겠으나 사람이 너무 좋았는데요. 자기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남을 배려하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남편 주변에는 늘 사람이 많았고 다들 남편을 좋게 봤는데 저에겐 그런 점이 매력으로 다가왔어요. 아무래도 파혼한 그 남자와 비교가 되다 보니 이 남자가 대단히 큰 장점을 가진 걸로 보였거든요. 그리고 그런 건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살 수도 없는 거니까 더 대단하게 느껴졌는데요. 거기에 남편은 같이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저와 잘 맞는 사람이었어요. 오전에 만나 저녁에 헤어져도 대화가 끊이지 않고 유머 감각도 좋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만났더랬죠. 그러니 저는 점점 그런 남편에게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제 주변에서는 제가 남편을 만나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눈치였어요. 이유야 뻔했죠. 저와 남편은 뭐랄까 조건이 많이 달랐거든요. 남편은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나오고 또 회사도 그리 큰 기업이 아닌 평범한 곳이었는데 그에 반면 저는 이름만 얘기하면 다 아는 서울권의 4년제 대학을 나왔고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어요. 거기에 집안 형편도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사업을 하셔서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셨고 시댁은 어머니 혼자 꽤나 고된 일을 하며 어렵게 지내고 계셨는데 한번 조건 때문에 결혼이 깨졌다 보니 그런 눈에 보이는 조건을 넘기게 되었어요. 그러자 한 친구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나래 너 파혼했다고 갑자기 눈이 확 내려가기라도 한 거야? 그놈 보란 듯이 더 조건 좋은 남자랑 결혼해야지. 강은 씨는 진짜 아니다. 사람은 좋은 거 알겠는데 그래도 경훈 씨는 네 결혼 상대는 아니지.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는 그 친구랑 관계를 정리했어요. 아무리 저를 생각해서 해주는 말이라고 해도 저런 식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은 곁에 두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 정도로 저는 남편을 선택한 제 마음에 자신이 있었는데 조건 문제로 파혼을 한번 하니까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죠.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저와 같은 생각이셨는데요. 저희 부모님이 항상 하는 말이 있었어요. 돈이라는 게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야.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는 건 한심한 일이다. 돈에 연연하지 마.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거든. 세상에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귀한 것들이 많단다. 이런 말이었는데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부모님이셨기 때문에 형편이 좀 어려워 보이는 사돈도 기꺼이 괜찮다고 하셨어요. 또한 당신은 속아 넘어가는 줄도 모르고 시어머니가 혼자 계시니까 저희 친정에서 저희가 결혼할 때 많은 걸 부담하시겠다고 먼저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일종의 사돈에 대한 배려였죠. 저희가 연애를 2년 조금 넘게 했는데 둘 다 30 중반을 넘었기 때문에 할 거면 하루라도 빨리 결혼을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모은 돈이 많지 않았다는 거였죠. 제가 아니라 남편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당시 남편은 본가에서 나와 회사 근처에 따로 살고 있었어요. 그 집이 월세 오피스텔이었죠. 거기에 시어머니 생활비 보조까지 해드렸으니 모은 돈이 없는 건 당연하다 이해했는데요. 그래서 저희 친정 부모님이 자발적으로 그때 시세 4억인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해주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홀 시어머니가 아니었다고 하니 이게 무슨 경우냐며 저도 저희 부모님도 황당 그 자체였는데 거기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어머니가 꼼짝도 하지 못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님이 그러니 남편은 말할 것도 없었는데 자기 아버지 눈치를 얼마나 보든지 옆에 있는 제가 다 민망할 정도였어요. 거기엔 설상가상으로 시아버지라는 인간은 점점 선을 넘으셨는데 무슨 생각으로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어머니가 당신 남편한테 제가 파혼한 적이 있다는 말을 하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러자 시아버님은 마치 제가 이혼이라도 하고 온 사람처럼 저를 대하셨는데 말씀도 참 싼티나게 하셨어요. 너처럼 혼여자를 며느리로 허락했으면 너도 뭐 성의를 좀 보여야 하는 거 아니냐? 나 몰래 도둑 결혼한 것도 괘씸한데 이렇게 입을 닦으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이라면 당연히 기분 나쁠 수밖에요. 그리고 제 결혼 생활은 시아버님이 나타나기 전과 후로 확연히 달라졌는데요. 사실 그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죠. 어디까지나 제가 거짓말에 속은 줄 몰랐을 때 일이긴 했는데 저는 전처럼 남편과 지낼 수 없었어요. 그전에는 그렇게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하고 좋을 수가 없었는데 이젠 남편과 나누는 얘기들이 시아버님 얘기가 많아지다 보니 대화를 하고 있으면 짜증부터 났는데 그렇다 보니 아예 남편이랑 대화 자체를 하고 싶지 않아졌어요. 그렇다고 파혼했던 것처럼 결혼을 깨자니 그것도 마냥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감사하게도 시아버님이 그런 저를 정신 차리게 해주셨죠. 시아버님은 주말이면 저희 부부를 집으로 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당신이 뭘 드시고 싶은지 그걸 먹으러 가자고 하셨어요. 오늘은 소고기 먹자. 며칠 전부터 고소한 소고기가 먹고 싶었는데 주말까지 참느라 현기증까지 났다니까. 내가 식당도 다 예약해뒀으니까 얼른 가자. 이렇게 저희가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앉지도 못하게 바로 식당으로 가게 했는데 메뉴판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가격이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결국 네 사람 식사를 마치고 나오니 50만 원 가까이 금액이 나왔는데 당연히 시아버님은 당신이 내실 마음이 1도 없으셨죠. 그렇다고 잘 먹었다고 고맙다고 하는 법도 없었는데 이번에는 회를 좀 먹어볼까? 요즘은 뭐가 제철인가? 이왕이면 룸이 있는 그런 횟집이 낫겠지. 나는 코스가 좋다. 라며 아주 뱃속에 전생에 재벌 거지가 들어앉았는지 늘 그렇게 먹는 거에 목숨을 거시더라고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시댁에 가고 싶지 않았는데요. 남편도 제 눈치를 엄청 보고 자기 딴에는 중간에서 자기가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더군요. 아무래도 자기가 지은 죄가 크다 보니 제가 뭐라고 하기 전에 알아서 조심하려 몸을 사리는 듯 했는데요. 늘어난 시댁 생활비도 결국엔 남편이 20만 원 더해서 100만 원을 맞춰드렸거든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고맙고 미안하다며 저한테 눈물바람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나는 정말이지 지금이라도 저 인간이랑 갈라서고 싶다. 근데 저러고 집에 들어앉아서 꼼짝을 하지 않으니 내가 이혼하자는 소리를 할 수가 있니? 지금도 욱하는 성질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상부터 엎어버린 인간인데 내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어떤 날은 둘이 있기 무서울 때도 있어. 라고 당신도 고충이 많다고 하소연을 하셨죠. 그러니 저야말로 제 억울함을 따지고 싶어도 말을 하지 못했는데 솔직히 돈도 돈이지만 시아버님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죠. 시아버님은 부자 사돈을 만나 당신이 땡 잡았다고 생각하셨거든요. 게다가 제가 파혼 경험이 있으니 자기가 그걸 누려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보였는데 한 번은 사고를 쳐도 대형 사고를 치셨어요. 그건 바로 당신 분수에도 맞지 않는 외제차, 그것도 벤츠를 뽑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그때도 여지없이 저희 부부를 호출하셨는데요. 저는 가기 싫다고 했어요. 그런 사고를 친 줄도 모르고 이번에는 또 뭐가 드시고 싶으신 건데? 내가 진짜 먹는 거 가지고 이러고 싶지 않은데 정말 너무하잖아. 어쩌다 한 번이면 내가 말을 하네. 우리한테 돈 맡겨놨어? 라며 이번에도 외식으로 저희 집 생활비 축내시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남편이 좋게 거절하려 전화를 드리니 오늘은 외식하자고 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와라. 내가 논의할 게 있어서 그래. 너 혼자 오지 말고 네 차 꼭 데려와. 라고 시어머님이 저를 꼭 데려오라 하셨다는데요. 저는 그때도 솔직히 내키진 않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셔서 우리 며느리 좋아하는 우렁된장찌개랑 갈비찜 해놓을 테니까 꼭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저에게 꼭 당신 집에 오라고 하셨는데
시어머니 전화까지 받았는데 안 가기도 그렇고 결국 내키지 않은 걸음을 시댁으로 옮겼어요. 그러자 대형 폭탄이 제 앞에 떨어졌고 저는 빵 하고 폭발하고 말았는데요. 내가 남들 다 있는 차를 한 대 뽑았다. 계약금은 내가 걸었고 6개월 뒤라고 했나? 그때 차가 나오는데 차 할부금은 니들이 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차 할부금을 왜 저희가 내요? 왜긴 시아버지 타는 차인데 자식들이 내는 게 뭐가 이상하냐? 아버지 갑자기 무슨 차예요? 그 차 타고 어디 가시려고? 어디든. 너 내가 갈 데 없을까봐 그러냐? 차가 있어야 어디 나가서 일을 하지. 내가 요즘 일을 못하는 게 차가 없어서 그래. 그리고 내 나이에 차 없는 사람이 누가 있냐? 나도 창피해서 밖에도 못 나가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집에만 있고. 그래서 고민 끝에 차를 사기로 했다. 네 엄마도 찬성했어. 어머니 정말이세요? 그게 일을 하려면 차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근데 할부금은 생각을 못했지 뭐냐. 부담 줘서 미안하다. 네 시아버지 일하면 내가 생활비라도 좀 적게 받을게.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일만 해봐. 그깟 생활비 받을 일 없지. 니들 나 차 할부금 내주면 생활비 안 줘도 된다. 내가 벌어서 네 엄마 줄 거니까. 그러니까 니들도 멀리 보면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야. 시아버님은 마치 어디 약속받은 일 자리라도 있는 것처럼 큰 소리를 뻥뻥 치셨어요. 하지만 차도 무슨 경차 같은 게 아닌 벤츠라는 걸 알았을 땐 제 기분이 달라졌는데 그 차가 일을 할 때 필요한 차로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아버님에게 무슨 일을 하시길래 벤츠가 필요하냐,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거 아니냐고 따졌는데요. 시아버님은 제가 하는 말이 기분이 나빴는지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냐며 자기가 다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라며 저는 자기가 시키는 대로 따르기만 하라고 역정을 내셨어요. 아니, 할부금도 책임지지 못하시면서 무작정 자기 말만 들으라니 어이가 없었죠. 저는 그렇게 못해요. 저희도 못 찾는 탈을 그 비싼 할부금을 다달이 내라고요? 말도 안 돼요. 말이 왜 안 돼? 너 시집 올 때 나한테 해준 거 없잖아. 이 사람한테 들어보니 너 우리 집에 날로 왔던데? 뭐라고요? 어머니,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나는 당신은 내가 입조심하라고 했는데 말을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내가 나한테 해준 건 딱히 없다고 했지. 얘네 부모가 집 해줬다고 했잖아요. 그 집은 우리가 사는 집이 아니잖아. 그리고 그 부모가 우리 좋으라고 그 집을 해줬나? 자기 딸 좋으라고 해줬지. 명의도 얘 앞이라며. 그럼 우리 아들은 아무것도 아니란 소리잖아. 그러니 벤츠 정도는 받아야 계산이 맞지. 아버님, 그렇게 따지면 저야말로 시집 올 때 받은 게 없어요. 저희 부모님한테는 집이라도 받았다 치지만 시댁에서는 뭘 해주셨는데요? 어허, 너 왜 여자가 시집을 온다고 하지 않고 시집을 간다고 하는지 아냐? 네가 우리 집에 온 거야. 그리고 내 아들이 장가를 갔지. 그러니까 우리는 너를 받아줬다 이 말이잖아. 한번 댕겨온 너를 받아줬는데 우리가 너한테 뭘 더 해주냐? 아버지, 말 조심해요. 누가 한번 다녀와요. 그냥 파혼한 거지 이혼한 게 아니라고요. 그거나 저거나지. 결혼할 정도면 할 거 못 할 거 다 했을 텐데 결혼식 안 올렸다고 헌여자가 새 여자 되냐? 못난 놈. 너는 네 처가에서 집 해준다고 했을 때 왜 가만히 있었어? 그 뭐냐? 그래, 공동명의 해달라고 했어야지. 정말 지긋지긋하네요. 그럼 아버님 말대로면 저는 헌여자니까 아버님 아들이랑 이혼할게요. 그럼 되는 거죠? 차 할부금 제가 안 해드려도 되는 거잖아요. 뭐야? 너 지금 그 돈 아까워서 이혼하겠다는 거냐? 너는 어째 파혼이다 이혼이다 그렇게 쉽냐? 그래서 네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럼 그거 무섭다고 이런 억울하고 부당한 참으란 말씀이세요? 저는 싫어요. 아가, 아무리 그래도 네가 참아야지. 이렇게 어른한테 대놓고 싫다고 하면 어쩌니? 당신도 그만해요. 그러게 내가 안 될 것 같다고 했잖아요. 시끄러워. 애당초 저런 며느리를 왜 내 허락도 없이 집안에 들여서 이사단을 만들어? 이게 다 생각 없이 결혼 허락한 당신 탓이야. 시아버지 차 할부금 좀 내주는 게 뭐가 아까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아니라고 자기가 그냥 사드리겠다고 나와야지. 아버지, 그만 좀 하세요. 아니 왜 자꾸 이 사람한테 돈 가지고 그러세요? 아버지가 계속 이러시니까
제가 창피해서 살 수가 없잖아요. 뭐야? 너 지금 그게 너 낳아준 애비한테 할 소리야? 너야말로 마누라 단돌이 잘해. 저게 뭐냐? 남자 새끼가 빙신도 아니고 누가 너더러 장가가서 쥐어 살라고 했어. 네 처가에서 집해줬다고 뭐 유세라도 부리냐? 저희 부모님 그러신 분들 아니거든요. 누구처럼 돈 돈눈 거리시지도 않고 오히려 그만큼 해주셔도 뭐라도 하나 더 해주시려고 하세요. 그런데 아버님은 저희한테 돈 맡겨놓은 사람처럼 이거 사와라 저거 사와라 하시죠? 저는 이제 그거 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저거 싸가지 좀 봐. 오냐? 너는 네 집에서 가정교육을 그리 받은 거지? 그러니 위아래도 모르고 그 주둥이를 놀리지. 네, 저는 부당한 일 억울하게 당하지 말고 위든 아래든 싸우라고 배웠어요. 그럼 싸가지 없는 며느리는 이만 가볼 테니까 다시는 연락 좀 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렇게 시원하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시댁을 나왔어요. 그리고 곧이어 남편이 따라 나왔는데 아주 집에 갈 때까지 미안하다고 입에 침이 닳도록 빌었어요. 하지만 제 분은 풀리지 않았고 이제 별 다른 일이 없는 한 시댁은 시아버님이 계시는 한 명절에도 가지 않겠다고 말했는데요. 남편은 당장 제 기분을 풀어줘야 했으니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생활비 드리던 것도 예전처럼 남편이 보내던 50만 원을 줄이고 시어머니 전화는 받되 시아버님 번호는 차단해버렸어요. 분명 보내드리던 생활비가 줄었기 때문에 저한테 전화를 하실 수도 있는 시어머니셨는데 당신도 제가 왜 그런지 아시는 건지 따로 연락도 하지 않으셨죠. 솔직히 생활비인데 이렇게 치사하게 구는 건 마음이 불편했지만 저도 뭔가 액션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원래부터 생활비가 부족하면 사주 욕심 멀쩡한데 시아버님이 뭐라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리하여 그 차할부 문제는 제 선을 떠났다고 생각했고 남편은 제가 없으니 남편과는 잘 지내려 마음을 바꿨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전화해서 앓는 소리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아가, 나 좀 살려다오. 네 시아버지 당장 차 살 돈 안 만들어 오면 가만 있지 않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내가 하루하루가 무서워서 살 수가 없다. 네가 좀 어떻게 해결해주면 안 되겠니? 이번 한 번만. 네 시아버지가 자기가 언제 비싼 차 타보냐고 아주 눈깔이 돌았어. 저렇게 저에게 도와달라고 하셨는데요. 참, 시아버지라는 사람 가지가지 한다고 생각했어요. 속이 고구마 100개는 먹은 것처럼 답답하더라고요. 자기가 능력이 안 되면 못하는 거지 저렇게 어거지를 쓴다고 저게 될 일인가요? 그리고 차라는 게 보험이다 유지비다 들어가는 돈이 상당한데 과연 시아버지는 그런 생각은 하고나 계신 건지 저는 절로 한숨이 나왔어요. 아마 그마저도 저한테 얘기하면 된다고 생각하신 것 같았는데 그렇게 생각하니 더더욱 그리 해주면 안 되겠다는 다짐만 굳건해졌죠. 그리고 이윽고 시간은 출고일이 되기도 전에 결제를 해주지 못해 계약이 파기되었는데 당연히 그 원망은 저에게 향했어요. 저 때문에 당신이 타고 싶은 그 차를 손에 못 넣었다 생각하는 거였죠. 그래서 더 시아버님과 만나고 싶지 않았는데요. 제가 가지 않고 피하는데 아무리 시아버지라도 어쩔 도리는 없었어요. 뭐 중간에서 남편과 시어머니만 주관하고 있는 게 보였는데 이런 말 죄송하지만 저한테 거짓말한 게 있으니 그건 그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해 애써 외면했어요. 그리고 몇 달 뒤 그 성난 마음도 좀 가라앉았나 싶었는데 그즈음 친정집에서 원인모를 누수가 터져 친정 부모님이 고생을 하셨어요. 집이 좀 오래되긴 했지만 누수라니 많이 놀라셨더라고요. 그리고 천장 문제라 해결하려면 여러모로 복잡했는데 그리하여 부모님의 부탁으로 며칠 부모님이 저희 집에 계시게 되었어요. 솔직히 부모님이 사주신 집인데 부모님이 며칠 와 계신다고 하면 응당 알았다고 해야죠. 그리고 남편 역시도 그 부분을 문제 삼지 않았는데요. 둘이만 살던 집에 부모님이 계시니 뭔가 단란하고 즐거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늘 출근 준비로 바빠서 아침밥은 꿈도 꾸지 못하는데 엄마가 벌써 다 차려놓고 숟가락만 들면 되게 만들어주셨더라고요. 그러니 저도 남편도 아침밥을 먹고 출근하게 되었는데 굶고 갔을 때랑은 확연히 체력이 다르더군요. 뭔가 아침에 집중도 잘 되는 것 같고 활력이 있는데 괜히 남편한테 미안했어요. 그래서 친정집이 다 고쳐져 저희 부모님이 집으로 가시더라도
간단하게라도 아침을 차려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그 인간을 위해 아침을 차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제가 이혼을 결심했거든요. 그 이유는 역시나 시아버님 때문이었는데 갑자기 시아버님이 저희 집에 오셨더라고요. 아마도 저는 연락을 받지 않고 제가 시댁에 가지 않으니 부하가 치밀어 오르신 듯 했는데 오셨다가 저희 부모님을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뭐 놀란 건 저희 친정 부모님도 마찬가지셨는데 아무래도 저희 부모님이 있으니 저한테 함부로 하실 수가 없으셨겠죠. 그래서 굉장히 어색하게 들어오셨는데 저희 엄마가 먼저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그간 잘 지내셨죠? 근데 여기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희는 아무 말도 못 들어서요. 라고 하니 시아버님은 헛기침을 하더니 어색한 얼굴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냥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애들 생각에 들렀습니다. 계신 줄 알았으면 과일이라도 한 소쿠리 사오는 건데 계신지 몰랐네요. 근데 애들 집엔 무슨 일로? 아, 저희 집에 문제가 좀 있어서 공사를 하고 있어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서 호텔에 가 있기도 그렇고 저희 애가 와 있어도 된다고 하길래 그렇군요. 그런 일이 있으면 당연히 그러셔야죠. 이런 좋은 집을 해주셨는데 무슨 호텔입니까? 아유, 그나저나 여기 오느라 목이 좀 마른데 아가, 나 냉수 좀 갖다 다오. 저는 시아버님이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 꽤나 고소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더 생글생글 웃으며 네 하고 정수기에서 물을 받아 드렸는데 시아버님이 냉수 한 잔을 벌컥벌컥 들이키고는 금방 일어나 가시겠다며 발걸음을 재촉하셨어요. 그러면서 나을 곳 없다고 하셨는데 어찌나 걸음이 빠르시던지 제가 현관으로 가기도 전에 문 닫히는 소리가 먼저 들리더군요. 그리고 시아버님이 떠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친정아버지가 공사가 얼마나 진행이 되었는지 집에 좀 다녀와야겠다고 차키를 찾으셨는데요. 그 차키가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희 엄마는 어디에 흘리고 또 그래? 지난번처럼 몸한 데 흘리고 여기서 찾는 거 아니야? 잘 좀 찾아봐. 잠바주머니 찾아봤어? 이렇게 채근하시며 친정아빠를 타박하셨는데 순간 저는 쎄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빠더러 차 어디에 세워뒀냐고 물었고 지하 주차장에 세워뒀다고 하길래 거기에 가보자고 했는데요. 역시나 친정아빠의 차는 주차장에 없었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 감이 딱 시아버님이 가져가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더 찾아볼 것도 없고 일단 도난 신고를 하자고 했는데 저희 엄마는 분명 네 아빠가 엄한 데 세워놓고 기억 못하는 거라며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리셨어요. 하지만 아빠는 아니라고 펄쩍 뛰었고 그래서 일단은 신고를 하자고 경찰서에서 연락을 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희 아빠 차를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냐고 물어보기 전 남편에게 친정아빠 차를 도난당했는데 범인을 잡았다고 같이 좀 가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온 가족이 경찰서로 가보니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는 말처럼 시아버님이 경찰서에 계시더군요. 얼굴을 보니 아주 초조해 어쩔 줄을 몰라 하셨는데 남편이 놀라서 뛰어갔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왜 경찰서에 또 오셨는데요? 도대체 이번에는 무슨 사고를 치셨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뭔가 남편의 말이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시아버님이 저희 아빠 차를 훔쳐가서 거기 있다는 걸 알고 있어 당황하지 않았지만 남편의 말은 좀 당황스러웠어요. 분명 남편이 또 이번에는 단어를 썼는데 그럼 다른 일로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시아버님이 저희 아빠 차를 훔쳐가서 거기 잡혀와 있다는 소리를 듣게 된 남편은 저도 처음 보는 분노에 찬 얼굴이었는데요. 저는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의아했어요. 그런데 시아버님은 신고자가 저라는 걸 아셨는지 저를 죽일 듯 놀아보셨고 저희 부모님이 다 계신데도 악에 받쳐서 이게 다 너 때문이다. 네가 나 차 못 사게 하니까 내가 승질이 나서 그랬어. 네 아빠 차 보니까 똑같은 벤츠더라. 아니, 네 아빠는 되고 나는 안 되냐? 못된 년? 라고 하셨는데 저희 부모님은 당연히 난리가 났죠. 어디서 남의 물건에 손댄 주제에 우리 딸한테 쌍욕을 하냐고 콩밥 먹고 싶냐 흥분하셨는데 경찰분도 그러셨어요.
이건 가족 문제를 떠나 범죄라며 동일 전과도 있지 않냐고 했는데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저랑 저희 부모님은 얼떨떨했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전과가 있냐고 제가 다시 물었는데 남편은 저를 말렸지만 경찰분이 저에게 먼저 저분 절도 관련된 전과만 10개가 넘어요. 이번에는 실형도 살다 오셨네. 그런데 또 이런 강큰 짓을 하셨어요? 아니 어쩌시려고 이러세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차돈차를 라고 하셔서 저는 제가 또 당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아니 저랑 저희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하면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속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 정리를 해보자면 제가 남편과 결혼할 즈음 시아버님이 실형을 살고 계셨다는 건데 그걸 가지고 처음에는 죽었다고 했다. 출소되어 집에 돌아오니 지방에 가서 일을 하다 왔다고 또 거짓말을 한 거였죠. 아니 가족 중에 전과자가 있으면 미리 말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남편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따졌어요. 그러자 남편은 엄마가 이혼하겠다고 했어. 그건 사실이야. 근데 저 인간이 막무가내로 집에 돌아왔고 엄마는 무서워서 이혼도 못한다고 하는데 이제 와서 우리 아버지 전과자라서 실형 살다 왔다고 할 순 없잖아. 그래서 그냥 쉬쉬했지. 엄마가 그러자고 하기도 했고 라며 그것도 변명이라고 씨부렸는데 저는 그 소리 듣자마자 그놈의 면상을 후려쳐버렸어요. 죽었다고 거짓말한 것도 겨우 참고 넘어갔는데 이젠 다른 거짓말까지 믿음이 완전 깨졌거든요. 그리고 겉으로는 사람 좋은 척 온갖 거짓말을 꾸며내 자기 아들한테 시킨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도 컸는데 시아버님이 붙잡힌 경위도 기가 막히더군요. 훔친 차로 아주 신나게 여기저기 쏘다녔더라고요. 그리고 경찰차가 있는데도 버젓이 과속하다 걸리셔서 잡혔다고 하시는데 그 차가 도난 신고된 차다 보니 딱 걸리신 거예요. 그리고 훔친 게 아니고 사돈한테 빌린 거라고 거짓 주장을 하셨다는데 시아버님은 며느리 때문에 자기가 개망신을 당했다며 연신차를 원망하는 소리를 하셨죠. 거기에 이 사태를 사과하느라 연신 저희 부모님에게 머리를 숙이는 당신 아들을 보고 뭐 하는 짓거리냐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어요. 이놈아, 내가 너 그렇게 비굴하게 살라고 키웠냐? 너도 말이야. 내가 시간을 줬으면 알아서 네 처를 설득했어야지. 내가 뭐 그깟 차 좀 갖다 쓴 거 가지고 그렇게 대역죄를 지었어? 내가 그 차로 사람을 쳤냐? 하여간 있는 것들이 더해요. 아유, 더러운 세상. 거참 사돈끼리 이러지 맙시다. 뭐 저런 뻔뻔한 인간이 다 있나. 그래서 당신이 한 짓이 잘못이 아니라는 거야? 당신이 그러니 당신 아들도 저러는 거지. 자식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아? 아니 어디서 반말이야. 나는 아들 쪽 애비야. 아무리 사돈이라고 해도 내가 위라고. 무슨 사돈끼리 위아래가 있어. 여보 안 되겠다. 저 사람 합의해주지 마. 나래야. 합의해주지 마. 이번에도 실형 살게 그냥 둬. 뭐야? 너 지금 말 다 했냐? 어디 시아버지를 실형을 살게 해. 내가 이런 말까지는 내 안 하려고 했는데 너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다. 네가 언제나 나 시어머니 집에 오라고 한 적 있냐? 그런데 네 부모는 며칠씩 집에 있게 하고 내 아들 불편하게 그러는 게 아니지. 차도 그렇다. 너 나 무시하느라 안 해준 거잖아. 그러게 왜 자꾸 무시당할 짓을 하세요. 저도 할 말 진짜 많아요. 저라고 갑자기 나타난 전과자 아버님 좋은 줄 아세요? 이건 범죄라고요. 경찰분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사람이 적어도 미안한 기색은 보이셔야죠. 왜 자꾸 제 탓을 하세요? 너 지금 누구 가르치냐? 그래 너 잘났다. 그렇게 잘나서 너는 시아버지 신고나 하냐? 다른 집 며느리들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다. 다른 집 며느리들은 시아버지 용돈도 두둑히 주고 잘 봐달라고 선물도 한다는데 너는 뭐 하나 나한테 해준 게 없잖아. 제가 아버님 봉이에요? 왜 자꾸 저한테 돈돈돈거리세요? 저 아버님 때문에 도저히 저 사람이랑 못 살아요. 저도 저희 부모님 앞에서 면이 있죠. 저희 이혼하면 그건 아버님 때문이니까 꼭 기억하세요. 뭐야? 자기야 왜 그래? 여기서 갑자기 왜 우리 이혼 얘기를 해? 아니지. 그냥 홧김에 하는 소리지? 아니 진심이야. 이 꼴을 봐. 그리고 어떻게 나를 또 속여? 그럼 다음엔 또 어떤 걸로 속일 건데?
아니 이참에 거짓말한 거 있으면 다 털어놔. 아니야 이제 없어 진짜야. 그래? 근데 나는 못 믿겠어. 그런데 내가 이제 자기랑 어떻게 살아? 나 우리 아빠 차 훔쳐간 전과자 시어버님 감당 안 되고 자기한테 거짓말하라고 시키는 어머니도 싫어. 우리 여기서 끝내자. 저거 봐요. 조금만 지 맘에 안 들면 저리 남자를 잡아대니 파운드 당하고 그런 거겠지. 이봐요. 말 조심하네요. 당신이 뭘 잘했다고 이래. 김서방, 나도 더는 자네 집에 우리 딸 못 맡기네.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하세. 장인어른, 자네가 정말 우리 애를 생각한다면 더는 힘들게 하지 말고 헤어져 달라고 할 때 헤어져. 장모님, 아이고 아주 칠할 연병을 하네. 그래, 까짓 거 너 위자료 빵빵하게 챙겨서 이혼해라. 네가 뭐가 아쉽냐? 이혼은 여자한테 흠이지 남자한테는 흠이 아니야. 그쪽에서 이혼하자고 하는 거니까 위자료나 두둑히 주쇼. 위자료? 기도 안 차네. 당신 사람 잘못 봤어. 누가 위자료를 줘야 하는지 어디 끝까지 해볼까? 저기 저는 합의할 의사 없으니 법대로 처벌해 주세요. 동일 전과했으니 가중처벌 가능하죠? 꼭 그렇게 해주세요. 아니 이 양반아, 사돈끼리 왜 이래? 이게 감정적으로 이를 키울 문제야? 이봐, 거참 그냥 가면 어떡해? 야, 너 이씨, 너 나 나가면 가만 안 둔다? 시아버님은 경찰서 밖으로 나가는 저와 저희 가족을 향해 그렇게 악담을 늘어놓으셨어요. 남편만이 그 자리에서 망연자실했는데 저는 최대한 좋게 합의 이혼하려고 했으나 저희 부모님이 이대로는 억울해서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하여 처음부터 산 사람을 죽었다 거짓말한 것부터 시작해 차량 도난 사건까지 줄줄이 엮어 소송을 하게 되었는데요. 시어머니가 남편 앞으로 날아올 이혼 소장을 받아보시고 놀라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아가, 이게 다 뭐냐? 그래, 내가 듣긴 했어. 정말 미안하다. 그 인간이 미쳤지. 아니 차에 눈이 돌았어도 그렇지 어떻게 사돈 차를. 그래도 우리 아들은 잘못이 없잖아. 소장 읽어보니까 이대로 가면 우리 아들만 덤탱이를 쓰게 생겼던데 이건 아니지. 이렇게 저를 붙잡고 이혼은 하더라도 그냥 도장만 찍자고 하셨는데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자기 잘못은 저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이렇게까지 일을 크게 만든 게 저희 부모님이지 않나며 너무하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이길 그깟 차 그냥 준 건데 선물로 줬다고 생각하시지 뭘 그렇게 있는 양반들이 그래. 네 시아버지 이번에 실형 살면 언제 나올지 몰라 라고 하셨는데요. 황당하더군요. 솔직히 저는 시어머니가 저한테 고마워할 줄 알았거든요. 같이 있는 거 싫고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라면 그런 남편 깜빡 넣어준 제가 고마워야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저렇게 말하는 걸 보니 이혼하고 싶다는 말도 거짓말 같았고 저는 더 이상 상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하여 저는 법대로 할 거니 억울하시면 변호사 선임하라고 이야기하고 그날 이후 남편은 내쫓고 소송이 시작됐는데 소송은 생각보다 길지 않았어요. 뭐 워낙 저쪽에서 주장할 것 없이 그런 것도 있는데 깨끗하게 승소했죠. 재산 분할할 것도 없고 아이가 없어 양육비 싸움도 할 필요가 없으니 아무래도 다른 이혼 소송들에 비하면 쉽더라고요. 거기에 그들의 거짓말로 인한 정신적 위자료만 정식으로 청구해 1,000만 원 받게 되었는데 그건 남편이 다달이 저한테 지급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끝난 이혼이었는데 남은 건 상처뿐이었죠. 그래서 저는 살던 집을 전세를 주고 부모님 집으로 들어왔는데 저희 아빠도 재수없다고 그 차를 팔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보란듯이 더 좋은 차를 뽑으셨는데 제가 어느 정도는 도와드렸죠. 저희 아빠는 아빠가 돈이 없냐? 필요 없어. 네 돈은 너 써라 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번에도 어거지로 드렸어요.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하니까. 아빠도 어쩔 수 없이 받아주셨죠. 그러면서 아빠는 이혼한 거 흠들 것도 없고 오히려 저런 집구석과는 빨리 관계를 끊어버리는 게 잘한 일이라고 저를 위로해 주셨는데 저는 아빠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제 인생이 소중한데 저런 사람들이랑 계속 엮여봤자 좋을 일이 없겠죠. 다만 헤어질 때 눈물을 보이던 남편의 모습은 꽤나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는데 그냥 그 사람은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어른인데
해도 되고 하면 안 되는 건 분간을 할 수 있어야죠. 그리하여 저는 저희 이혼에 남편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 바 후회는 없는데요. 부디 앞으로 우연이라도 마주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뻔뻔한 그 전과자 시아버님은 사회의 악인 만큼 무겁게 죗값을 치르고 부끄러움을 배우고 나왔으면 하는데 솔직히 그게 될까 싶긴 해요. 나중에 들었는데 신우도 그런 아버지가 싫어서 멀리 시집을 간 거더라고요. 오죽하면 자식도 아버지를 버리겠어요. 그런 걸 보면 다른 평범한 부모님들이 다 대단하게 느껴지는데 저는 더 열심히 살아서 저희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제가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아 마음이 죄송해요. 그래서 저도 잘 살고 또 부모님께 잘해드리고 싶은데요. 앞으로 연애할 생각은 꼭꼭 접어두고 부모님과 많은 추억 만들며 지내겠습니다. 이상 제 사연은 여기까지였어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저는 지금도 제가 그런 거짓말에 놀아났다는 게 어이가 없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시부모님은 천생연분이 맞는 것 같아요. 절도범 남편과 거짓말쟁이 부인이라니 너무 딱이지 않나요? 그 사이에 그래도 착한 아들이 있다는 것이 미스테리지만 그런 부모를 떨쳐버리지 못하는 그 남자도 참 답이 없네요. 그래도 그 남자는 그 부모의 나쁜 점을 담지 말고 자기 인생 똑바로 살길 바라며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들은 늘 기분 좋은 만남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